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을 연출한 김정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작고 아름다운 그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리 때문에 닫아볼게요. 감독님께서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 많아서 그런지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하실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하시는 동안 몇 가지 먼저 제가 영화를 보고 좀 여쭙고 싶었던 것들을 여쭙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 겟테이블도 그렇고 또 최근에 하신 조제, 가는 것다 다 촬영 감독님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일반적인 네. 촬영을 네. 촬영과 편집 방식을 계속 잘 지켜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촬영 감독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또 좀 구체적으로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뭐 렌즈나 뭐 밀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공교롭게 이제 몇몇 촬영 감독들 이게 다 자주 같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는 이제 이승훈 촬영 감독이라고 이후에 이제 리틀 포레스트랑 뭐 해치지 않아 뭐 최근에 또 피랍이었나요? 임순례 감독의 영화인데 뭐 그런 것도 촬영하고 뭐 저랑은 이제 최악의 하루도 같이 최악의 하루라고 하고 뭐 뮤직비디오 별시나 뭐 이런 것들 같이 했던 촬영 감독이고 더 테이블은 김지용 촬영 감독이라고 두 분이 찍으신 걸로 나오는데 네네네 그 이승훈 촬영 감독이 정은채 에피소드를 했었고 나머지 에피소드는 그 김지용 촬영 감독의 밀정 뭐 남한산성 이런 영화들을 했던 달콤한 인생 이런 거 했던 그 중에는 이제 제가 했던 촬영 감독 중에 경력이 많은 촬영 감독님이시고 조제는 조용직 촬영 감독님. 조용직처럼 경주도 경주 있었고 최근에 콜도 콜도 찍었고 전정수면 촬영 감독님이고 그다음 김태수 아무도 없는 곳은 김태수 촬영 감독님이라고 소공명, 뭐 사과 뭐 이런 영화들을 폭넓게 이제 찍으셨던 촬영 감독님들인데 일단 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촬영 감독님들이고 저도 좀 시각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래서 뭐 촬영 감독을 꼭 선택하고 하는 거에 더 이렇게 예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다른 여러 촬영 감독님이랑 하는 것도 저 스스로도 좀 즐기고 뭐 아마 촬영 감독님들 입장에서도 좀 어느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게 좀 많을 수는 있겠지만 또 서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나 어쨌든 시각적으로 제가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의 이제 의욕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스타일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에 보면 또 그 촬영 감독님들의 스타일들이 또 잘 묻어 있거든요. 감독님 어떤 선호하시는 어떤 그런 촬영 저는 다 달라요. 다 사실은 뭐 어쨌든 내용에 따라서 스타일적인 것도 바뀌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렌즈 선택도 뭐 바뀌게 되고 화면 사이즈도 바뀌게 되고 뭐 이런데 제가 최근에 아무도 없는 곳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와 밤을 걷다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아나모픽 푸크라는 렌즈를 써가지고 했어요.
조제가 네. 1.4대1로 하셨던 네, 거예요? 네, 네, 네. 진짜. 화면비는 조제는 실내 공간들이 많고, 아, 바깥에 확 터진 공간보다 실내 공간 안에서 또 이렇게 좁은 그 집의 구조 안에서 뭔가 촬영을 해야 돼서 저는 이제 넓은 화면비보다는 요새는 이제 대체로 잘 쓰지 않는 화면비긴 한데 좀 그 화면비를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근데 아나목픽으로 찍었나요? 하고 찍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질감이 그건 좀 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나목픽으로 찍지는 않았는데 좀 아무도 없는 곳이랑 촬영 조명은 다르지만은 제가 좀 약간 촬영의 컨셉에서는 둘 다 좀 이렇게 어두운 영역에 대한 것들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영역 안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제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좀 익숙한 멜로 영화에서 보여지는 좀 뽀사시하게 이쁜 화면보다는 조금 다른 식의 묘사를 하고 싶어서 어떤 좀 그렇게 좀 더 어둠을 좀 잘 보는 식의 어떤 계산을 했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의 테마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촬영 감독님과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빛이랑 그림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하고도 맞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뭔가 빛이 소멸하는 순간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뭔가 빛이 생겨나는 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들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시도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영화적 환경 안에서 얼마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서 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극장이란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서 이제 그런 극장이란 공간에서 제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빛이 점점 소멸하는 어떤 순간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유진 캐릭터. 네. 그런 것도 아마 IPTV로 봐도 좋은 환경에서 보면 어떤 디테일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극장이란 공간에서 또 느껴지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사람의 형체가 없어지고 어둠으로 잠식하고 무슨 그래도 빛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어두움 자체도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쨌든 극장이란 공간에서 더 잘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대한 시도를 영화 전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적인 면에서는. 빛의 소멸과 생성 말씀하시니까 딱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어요. 또 밤을 걷다에서는 아예 좀 적극적으로 인물 대화씬이 갑자기 실루엣으로 싹 변하기도 하고 빛이 오기도 하는 그런 활용도 하셔서 최근에 본 작품들에서 감독님이 그런 상실과 죽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많이 저는 느꼈었는데 더테이블이나 최악의 하루보다는 더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빛을 통해서 많이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제적으로는 같은 것들을 제가 조금씩 변형하긴 하는데 이제 밤을 걷다 때도 고민했고 아무도 없는 곳도 제가 생각했던 게 좀 영화적인 언어라는 게 또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정서적인 것이나 어떤 이야기적인 것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 처음부터 너무 기술적인 얘기들을 했나 싶은데 내용적인 거에서 제가 느끼기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창석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랑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좀 느꼈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 그 다음에는 한 연애를 하고 그게 종결되는 그 유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악의 스토리에서는 아내가 죽어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하나의 사람의 어떤 주기를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그런 의도가 맞을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이렇게 쓰다가 보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에피소드의 나열 형식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구성적으로 이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순서대로 그 에피소드 작업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이거는 단기간에 창석이 겪는 어느 일종의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거는 제 전에 영화들에서 다 연결이 좀 지어져 있는데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에서 보면 최악의 하루도 이제 은이라는 인물이 그 하루 동안 이제 세 명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재미있었던 게 그러니까 하루 안에 있고 그거는 이제 되게 단순한 구성이지만 사실은 그 단순한 패턴이지만 그것들을 서로 달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더 레이어를 쌓고 뭔가 그러니까 더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누군가가 걷지만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 공간의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걷는 거기서 은이라는 인물이 계속 걷는데 걷는 것 자체도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걷고 어떨 때는 누군가에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걷고 어떤 때는 산책하기 위해서 걷고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이 서로 쌓이면서 뭔가 이야기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닮아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들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좀 커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구성 안에서 사실은 더 깊게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뭐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먼저 테이블이라는 영화는 제가 최악의 하루를 찍다가 그 은희와 그 문철이랑 이희준 배우가 카페에서 둘이 대화하는 씬을 찍을 때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테이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화 장면으로 장편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거를 찍고 몇 개월 후에 제가 더 테이블을 찍었거든요. 그 최악의 하루 개봉하기 전에 그때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의 공간에 좀 연극적이긴 하지만 여러 인물들이 그 다른 시간대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좀 거기에 이제 대화 형식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실험을 생각을 해봤고 아무도 없는 곳은 이제 테이블을 한 후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대화 형식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한 명의 인물이 청자가 돼서 우연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구성의 대화 영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하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듣는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창석이
심정적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구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창석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엄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유진이랑 후배를 만나고 성화를 만나고 주은을 만나면서 심적인 변화를 겪어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창작적인 태도가 바뀌고 뭔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성이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작업들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들이 계속 되면서 이 영화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유기적인 고민들을 많이 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쓰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쓰니까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쓸 수 있었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아무도 없는 곳 내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쭉 네, 쓰시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석의 이 어떤 흐름에서 그 에피소드들이 정확하죠. 제가 느꼈던 어떤 사람이 순서라는 게 꼭 의도하셨다고 볼 수만은 없고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어떤 필연적인 구성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미용하고의 어떤 게 있고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뒤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스트레스를 만나면서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그 이주영 배우가 맡은 주은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전에서 아내가 이제 죽는 얘기까지 해서 이제 무슨 이번 에피소드는 뭔가라고 했을 때 기억에 대한 에피소드더라고요. 아예 기억이 없는 캐릭터의 에피소드라서 저는 재밌게도 좀 왕좌의 게임이 생각났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블렌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는 한쪽 눈이 하얀 그 캐릭터인데 그 친구도 하는 일이 그 캐릭터가 하는 일이 인류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그 새눈박이 까마귀 족이 죽으면은 인류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류가 사라지는 그런 컨셉인데 여기서도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하고 있다는 좀 그런 에피소드로 느껴졌었고 그리고 또 시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짓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역사적 사실이 적혀 있는 것 이상으로 시가 되는 건 예술이 되면서 구전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또 더 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거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에피소드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준 에피소드도 이제 그 준 에피소드를 고민했을 때는 어쨌든 준도 기억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제 미영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농담같이 나오긴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소품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좀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엄마는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담배 계속 피다가 네 아버지처럼 빨리 죽는다 하는데 계속 만나는 인물들이 담배를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흐름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뭐 상실감에 대한 것, 또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창석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타인의 얘기를 듣고 본인도 나중에 보면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타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체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영화의 구성 안에서도 굉장히 세고 힘든 이야기들이 창석에게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창석은 계속 사람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를 듣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창석이란 사람을 한번 보고 읽는 사람도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그런 면에 스트레스가 좀 없는, 그래서 그런 서로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제 바텐더 주고는 그날이 마지막 출근이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이잖아요. 또 굉장히 한시적인 만남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게 되게 이 이야기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건 있으신가요? 네. 잠깐. 요새는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쓴 채로 좀 얘기해 주시면 새로운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이걸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말해도 다 들려서 저희 이렇게 하겠고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골목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석과 유진이라는 이름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창석과 유진이 나왔거든요. 제가 딱 기억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같은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름은 제가 이제 뭐 최악의 하루나 아니면 이제 테이블이나 아무도 없는 곳도 그렇고 밤을 걷다도 그렇고 반복해서 이름이 나오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대다수는 사실 제가 시나리오 쓸 때 너무 처음에 이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용 결정이 됐는데 이름 지으면서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약간 돌려막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캐릭터성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최악의 하루에서 이제 뭐 조금만 더 가까이라는 영화에서 정유미 배우가 은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금 그런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최악의 하루에 한예리 배우가 은이라는 그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는 또 좀 그 캐릭터가 좀 변형된 어떤 다른 느낌의 뭔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은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게 됐고 창석이라는 이름은 테이블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창석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 정유미 배우 상대 역으로 나왔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에서 좀 약간 빌런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최악의 하루에 이희준 배우가 맡았던 역할하고 그리고 아마 그 정준원 배우가 했던 그 테이블의 창석이란 이름인데 전국에는 창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그렇게 그 이름을 쓰면 창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창석이라는 이름을 보호랑은 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한번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렇게 좀 이름에 대한 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그냥 반복해서 쓰는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이름에 대한 뭐가 저도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영화를 시작했을 때 되게 단편 영화들을 많이 찍었고 그 단편 영화들은 뭐 제가 이제 뭐 좀 알려진 건 폴라로이드 작동 비법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정유미 배우가 나오고 하는 영화인데 그 뭐 제 초창기 영화들은 다 특징이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제가 처음에는 어디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스텝으로 외부적인 자본 없이도 제가 영화를 찍을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영화의 최소 단위가 한 명은 좀 부족해요.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데 두 명의 대화로는 굉장히 많은 패턴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보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 세팅된 공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공간에 가서 제가 어떤 것들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어떤 동시대적인 공간들을 계속 남겨보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문동에 살 때는 이문동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제 단편 영화들로. 그리고 저는 지금 경복궁 등지에 있는 서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는 제가 그 전에 상업 영화 준비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게 최후에 엎어지면서 아 이렇게 영화를 아무것도 못 찍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약간 유주얼 서스펙트였던 기분으로 제가 맨날 그 고민하고 다니던 골목과 카페들을 해서 그 공간을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 공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최근에 한 영화까지 조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화가 제가 저희 집에서 촬영할 때 걸어서 출근해서 촬영하고 걸어서 퇴근했던 그런 촬영 공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그런 공간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찍어 오면서 동시대적인 공간을 제가 영화라는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보이고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하는 것에 어떤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아직도 이렇게 재미와 묘미를 느끼는 편이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창작을 하다 보니 저는 둘 간의 대화라는 것에도 의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둘 간의 대화라는 게 어떻게 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패턴과 그 안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도 최악의 하루도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런 둘 간의 대화의 형식을 계속 단련시키면서 이제 만든 영화들이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길 위에서 처음에 무자본으로 최소의 스텝으로 해서 하는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영화적인 방향성에 대한 게 지금까지 오는 것들이 많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라제기 기자님께서 여기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기자님이 언급하신 게 아니고 이중익 감독님이 류수원 감독님한테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예요. 길에서 자라서 이제 길에서 터득한 영화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다. 감독님도 스트리트 스마트신 것 같네요. 그렇죠. 길을 오가면서 영화를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길들을 남겨보는 것들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그 공중전화도 실제로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세팅이 아니라. 아니 그 공중전화는 제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공중전화는 셋업을 한 건데요. 그 공간에서 그 공중전화 빼고는 다 그대로 있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전화부스들이 용도 없게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공중전화부스 자체가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제목도 뭐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 이 영화에서 아까 이제 뭐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저는 이렇게 자취라는 말이 재밌어요. 자취라는 말은 어떤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누군가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극장이란 공간에도 여러분들이 꽉 차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있지만 꽉 차 있다가 누군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좀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빈자리 아무도 없는 어떤 자리에서 결국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가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거니 삶엔 희망이 없고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잘 들여다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응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빈자리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좀 그런 많은 생각을 결국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드는 어떤 제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사실 단편에서 좀 죽음에 관해서 다루셨다고 들었어요. 단편 자체도 제목이 유품이라는 작품도 있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최악의 하루랑 폴라로이드 작품 그리고 다른 영화들에서 그런 어두운 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게 어두운 주제들을 다루셔서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 변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게 맞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어두운 주제들을 뭐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 해왔던 것에서 조금씩 연결지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좀 더 이런 영화에 좀 용기를 내봤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런 작업이 대중성이랑은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조금 창작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이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작자라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할 때 그게 외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는 그거보다는 더 내가 내적으로 더 충실하고 더 솔직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관객도 내적으로 더 깊이 결속할 수 있는 관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관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용기가 이게 필요한 작업이었죠. 근데 이제는 용기 낼 수 있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면은 나중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이런 걸 해보면 좋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어느 때는 너무 낙관과 웃음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계 자체가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제대로 해보는 것도 또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상실에 대한 개인의 상실에 대한 얘기도 좀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동안 되게 찝찝하고 어두운 마음이 들었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는 이제 잘 살아야겠다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잠깐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음악 작업을 할 때 같은 음악 감독님과 저희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같은 음악 감독이랑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과의 짧은 3분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질문 있으시면은 준비하는 동안 말씀 주시면. 그 소품 관련해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배가 중간에 한번 나와요. 창석이 길을 가다가 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 문 닫힌 상점에 그 배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핀 조명 딱 잡혀 있는 그것을 창석이 쭉 보다가 다시 길을 걸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창석 그 내용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 가게 앞에 안녕하세요. 네, 나래 음악 감독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에 음악. 잠시만요. 잘 재생됐네요. 그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이가 그 배를 또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가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것에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좋은 창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고, 이 창섭이라는 창작자가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어떤 상처에 대한 것을 아마도 소설화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창작을 고민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창작도,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주 그 내적인 경험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창작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창작은 결국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의 상실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상실과 고통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정리된 게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겪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 창작자라는 건 결국은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창섭이라는 인물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를 또 들어주는 많은 관객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창작자도 결국은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선 세상의 이야기와 그런 고통과 상실에 대해서 듣고 체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섭이란 사람이 성화의 청산가리를 훔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죽음을 끌어안는 행위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또 창작을 한다는 행위와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혼잣말하는 어떤 여자의 대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혼잣말을 이어주고 거기에는 뭔가 자신의 상실감과 닮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배를 쥐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세상을 흘러가면서 본 그 많은 숱하게 지나가는 사람들과 거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안에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창작의 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상황입니다. 네, 답변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감독님과 미리 짧게 인터뷰를 했어요.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앞에 조명을 좀 2개만 낮춰주시겠어요? 2분 50초 정도니까 잠시 보고 음악에 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래 음악 감독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에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번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약간 관객들이 나갈 때 쓸쓸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고, 가장 달랐던 점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거웠던 작품이었다는 게 가장 달랐던 점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어서 이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하고 좀 해소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우선은 좀 테마성이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테마곡의 중요한 요소가 패드
중요한 음악적인 요소거든요. 약간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창석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런 씬이라서 좀 더 정서적으로도 무게감이 있고 또 긴장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좀 앞에 그런 인서트들하고는 다르게 피아노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공들이는 부분도 그렇고 감독님께서도 공들이는 부분이 그 엔딩이에요. 엔딩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뭐 정서를 아우르기도 해야 되고 뭐 주제적인 것도 담아야 되기도 하고 또 관객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객들의 여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엔딩 작업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많고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좀 그 엔딩 부분이 가장 작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관객들에게도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느끼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저희 스텝이기도 하고 그 감독님이랑도 많이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최악의 하루, 테이블, 밤을 걷다, 이 영화까지 조제도 같이 하시고. 네, 조제까지 조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그리고 요새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애기를 가져가지고 7개월이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다고 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는 그 공중전화로 가는 마지막 씬 그쪽 음악이 좀 많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서 그 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었고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오히려 처음에 작업한 것보다 계속 그 음악을 빼나가고 미니멀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구성적으로는 가장 미니멀하게 한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그 전에도 어쨌든 슬프고 쓸쓸한 음악은 있었지만 영화 안에서 이제 그거 자체가 또 구성이 또 많으면 또 이 영화의 느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가장 좀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하되 이제 그 안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당시에 나래 음악 감독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컨펌이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무드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들이 좋은 음악이라고 음악 위로를 받았다고는 또 하시니까 쓸쓸한 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음악이 잘 안 것 같습니다. 속에서 피어났네요. 이거는 또 좀 이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한 건 아니에요. 밤을 걷다에서는 또 관현악이 멋있게 이렇게 등장하면서 또 옛날 할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것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제가 더 최근이시지만 그래서 좀 최근에 갈수록 좀 풍성한 악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음악에 대한 성향이 변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테마에 맞춰가지고 이 영화 형식에 맞춰서 음악에 대한 것들 하고 또 현실적인 것도 무시는 못해요. 이 독립 영화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음악이나 악기 구성에서 편성된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도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밤을 걷다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거에서 제가 그래도 그것도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예산이 있었고 예산 편성에서 이제 음악 조회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헐리우드 클래식한 영화의
어떤 느낌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영화 제가 촬영 레퍼런스는 그 히로시마의 사람도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 고전 영화에서 좀 느껴지는 어떤 음악적인 패턴들에 제가 원체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또 그런 구성에 대한 음악을 또 나래음악 감독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장점이랑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최악의 하루는 좀 재즈풍이었던 것 같아서 계속 영화마다 좀 다른 톤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최악의 하루는 이제 나래음악 감독이랑 모그음악 감독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모그음악 감독이 또 옛날 또 재즈 뭐 이런 것들 많이 속 뮤지션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풍성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뒤로 가서의 어떤 그 구성은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어요. 밤 걷다랑도 맞닿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창작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봤는데 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창작의 과정이 첫 번째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이 겪은 일을 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제가 오늘 두 번째 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좀 받아들였고요. 실제 이야기라고 받아들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소설로서 좀 받아들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 분배를 혹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실제라면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소설이고, 마지막에 창석의 이야기가 그 중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특히 전화부스 여기 처음에는 실제가 섞여 있고 그 중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살짝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암전이 있었을 때 그때 소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혹시 이거에 염두를 혹시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영화 한 편을 만들 때는 그 모티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창작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창작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제 건드려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야기로 묶이는 어떤 순간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구성으로 딱 느낌이 올 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구성으로서 내가 이거를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이제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발화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게 무엇인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떤 한 사람의 상실에서 그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성 안에서 이야기를 이제 짜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인물이 다른 사람들 본인과 좀 닮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고 본인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한테 다른 식의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그 중심을 잡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제가 얹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와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전체 어떤 영화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쨌든 다 들어있는 시퀀스면 좋겠다. 이거는 시퀀스란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이야기. 예, 거기에서 보면은 창석이 그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영화적인 방법은 사실은 창석이 이야기를 할 때 인서트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호텔의 어떤 묘사들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해봤지만, 그거보다는 이 대사 장악력으로 오로지 관객들이 이 미영처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100원짜리 동전 2개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의 상황도 닮아 있는, 그 이제 그런 영화의 핵심이 되는 어떤 시퀀스에 대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진 에피소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앞의 상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나중에야 드러나지만 창석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유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또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둘이 그냥 어둠 속에 쌓이면서 솔직해지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성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구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저는 그냥 돌을 놓듯이 그냥 이렇게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판타지라고 느끼셨던 거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판타지라고 네.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은 약간 그 아내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죽음과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가 꿈을 꾸는데 작은 새의 꿈을 제가 나랑 꿈을 꿨다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현실을 이쪽의 소설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소설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계속 경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창작과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로 해서 계속 층위들이 생기면서 관객들이 그것들을 계속 오고 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영화가 끝나더라도 계속 그 생각들이 확장돼서 계속 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의미에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트북을 바라보고, 침대에 누운 채로 노트북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끝났을 때는 다시 또 침대에서 청산가리를 바라보는, 그 사이가 혹시 소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 말씀하신 장면 생각해 보니까 좀 이 영화에서 좀 이번 영화에서 조금 새로워졌다고 생각한 거는, 감독님 이전 영화에 비해서 좀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3자의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갑자기 보통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거리에 아주머니가 껴든 장면, 그리고 혼자 있는 씬이 생겼다는 거, 그거가 저는 좀 크게 변화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떤 챕터를 나누는 그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장 제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계속 확장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오해되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확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그 관객들이 계속 뭔가를 그 의미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영화 같아요, 스스로.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정도를 더 하고. 네. 배우님 장애와 상처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창석이 밥 혼자 먹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 돌아가면서 그 농아분들께서 대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밝으면서 저는 거기 좀 시선이 많이 갔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네 번째 씬에서 그 바텐더가 이제 왼쪽 눈에 이제 시력 장애가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에는 그게
사람과 어떻게 이게 맞는 건가? 라면서 계속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과 창석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아 여기 장애가 있으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도적으로 촬영기법적으로 이렇게 의도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이렇게 주은의 캐릭터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억의 상실이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것들 안에서 이렇게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의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의 캐릭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샷 구성에 있어서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나름의 그런 컨티니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영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길을 걷다가 그냥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많은 주인공들이 있지만 그 외의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창석의 입장에서도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저는 어떤 공간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도 저는 이제 영화라는 무대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가 사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춰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상의 묘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편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젊은 사람들, 어느 나이분의 사람들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뭐 수호하는 그 분들이 계신 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이 의미 없이 나와도 그게 그러니까 저는 꼭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나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감독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랑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에게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에게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서트들이 그러고 보니까 또 감독님 영화에서 변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서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버스를 탔을 때 시선으로 보이는 모습들 그게 나온다는 거고 근데 영화에서도 재밌는 게 그 인서트 중에 한 명으로 임선호 배우님이 나오는데 그 배우님이 사실은 나중에 전화 통화했을 때 목소리 연기하시는 그런 거죠. 그게 우연히 그렇게 저는 조금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그 배우를 모르면 사실은 캐치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버스를 지나가다가 어떤 우는 여자를 보는 창석이 있고 이제 그 우는 여자가 아내 목소리를 하면 재미있겠다라는 게 있었고 임선우 배우는 제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카페 주인으로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역할이지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죠. 네. 또 정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영화를 듣다 보면 창석이 처음에 엄마의 말을 들을 때하고 다른 인물들의 말을 들을 때하고 표정이나 눈빛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 다른 인물들의 이제 사연을 들어줄 때는 아 내가 원치 않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이 말을 하지? 이런 식이 느껴지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 느낌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그 창석이
다른 인물들의 감정 쓰레기통 같아서 되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게 느껴지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대화 이게 대화 영화잖아요. 대화 영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제 둘 간의 대화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뭐 둘이서만 알고 대화하는 둘은 아는데 관객은 모르는 게 있고 또 대화하는 인물 중에 한 명과 관객은 아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있고 예. 이제 그 안에서 서스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는 아니지만 어떤 대화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긴장감과 서스펜스가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테이블을 할 때 제가 하는 거는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방어를 하느냐 누가 침범을 해들어오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엄마에 대한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창석이 그거는 사실은 창석은 아는데 그 위험은 모르고 관객은 모르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성화 에피소드나 아니면 주운 에피소드나 보면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창석이라는 인물이 좀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왜 나한테 뭔가 하지? 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문득이 어떤 경계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항상 우리가 특히 이 도시 사람들은 더 이 경계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의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어떤 허물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뭔가를 듣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귀 기울여서 듣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단계가 돼서는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 제가 요 전에 집에서 한두 번 말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테이블을 찍을 때 찍고 그걸 이제 개봉을 해서 개봉 행사를 했을 때 근데 제가 테이블을 이제 시나리오를 어디서 썼냐면 최악의 하루나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동네 스타벅스에 나가요. 예, 아침 8시에 거기는 이제 아침 7시면 문을 열기 때문에 제일 일찍 나가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저는 대체로 글을 쓸 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쓰고 혼자 걷다가 혼자 밥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하는데 아침에 그나마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가면 그걸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면 스타벅스 알바생들이 어떻게 바뀌고 뭐가 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년 동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년 동안 보지만 사실은 이 알바생과 이걸 관계는 되게 뭔가 그들이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알려진 어떤 예의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 중에서 한 알바생은 유난히 이제 되게 무뚝뚝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몇 년을 봤지만 서먹한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서로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테이블 지휘를 하는 날에 지휘를 하는데 그 관객석 중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갈 때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오늘 여기 스타벅스 알바를 끝나는 날인데 그래서 개봉 축하드린다 하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게 제가 아침마다 거기 가면 아메리카노 하나에다 아몬드 롤을 하나씩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몬드 롤 빵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하면서 관객을 만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저한테는 순간이고 뭔가가 우리가 그렇게 적이는 아니지만
같이 보는 사이지만 뭔가의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있지만 그런 게 이렇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냥 살면서 느끼는 그런 순간도 제가 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어떤 이제 하나의 힘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경계를 느끼고 어떤 침범을 느끼고 하는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듣게 되는 어떤 순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서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물어지게 되고 이 사람의 고통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소통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시고 또 그거를 담아가시는 작업 과정이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경계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노력이나 뭐가 없이는 안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게 그 창석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여유롭게 시작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면서 보는 이의 마음도 착잡해졌는데 마지막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창석에게 또 그런 감정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배우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왜냐하면 배우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천히 그 대사 하나하나를 미세한 그 연기를 다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감독님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이렇게 제가 배우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연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편안한 아주 디테일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극장이 있는지 모르고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화를 만들어서 뭔가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